자만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이거 아까 뭐 말씀드렸죠. 그리고 치명적 자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원서에 27페이지에 보면 나와요. 치명적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원망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에 따라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예요. 내가 이런 세상을 원하니까 우리 인간이 이런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치명적 자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의 힘을 빌려서. 뭐 이런 생각은 대부분 가지고 있죠. 내가 뭐가 되면은 이렇게 조직을 바꿔보겠다. 뭐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치명적 자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뭔가 하면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때에 그것이 국가에게 미치는 영향, 국민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대단하다는 겁니다. 간단한 정의죠.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꿈을 나의 의지로 이 세상에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치명적 자만이에요. 그리고 이런 치명적 자만에 빠진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들이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복지국가론들 뭐 다 거기에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치명적 자만의 배경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미제스 얘기인데 만일 우리가 야만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하려 한다면 사회주의를 논박해야 한다. 자유주의를 구하려고 해야지 세상이 잘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장된 질서라고 하는 말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시장 질서하고 같은 말이고 자생적 질서하고 같은 말이에요. 원시 사회에서 확장된 질서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원시 사회에서는 서로 다 아는 사람들끼리 관계를 하는 거죠. 아는 사람들끼리 150명 정도, 200명 요즘 좁은 데서 하니.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협력이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협력이라고 그러면 아는 사람들 사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현대사회에서 시장이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 속에서는 서로 협력하고 살지만은 내가 누구하고 협력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기가 힘들죠? 예를 들면 여러분 앞에 지금 물이 한 병씩 놓여 있는데 이 물 몇백 원 주면 사잖아요. 그런데 이 물을 누가 만들었고 누가 이까지 배달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돈만 내고 사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하고 생산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협력 관계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장이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다 몰라요.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셔도 하다못해 커피 한 잔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동이 들어갔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5,000원, 4,000원 주고 한 잔 마시는 거예요. 그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노동이 들어가서 협력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다못해 연필 한 잔만 해도 그래, 연필 한 자로. 거기 뭐 세계적으로 다 그냥 협력의 결과라는 거예요. 연필 한 자로 해도. 고무 만드는 사람, 흑연을 생산하는 사람, 나무를 생산하는 사람, 철을 생산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모여서 노동이 모여서 하나의 연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하면 확장된 질서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원시 질서가 확장돼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문명과 탄생에 보존된다. 그래서 이거는 확장된 질서는 인간의 계획이나 의도에서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형성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질서 아니에요. 확장 질서, 시장 질서. 그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다 그것 때문에 잘 살지만은 경쟁이 싫고 언제 실패할지 모르고 언제 내가 아웃될지도 모르고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싫어하고 그것을 이해도 못한다는 거예요. 시장 질서를 이해도 못한다. 그리고 타당성을 증명하지도 못한다. 그런 확장된 질서에 사람들은 그냥 적응을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적응을 하고 내키지 않고 고통스럽지만은 여기에 적응하면은 사람들이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고통스러운 거죠.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의도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적응하는 사람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소멸한다는 건데. 그래서 하이에크의 얘기는 자생적 질서에 적응한 개인과 집단은 시장 질서에
정한 개인과 집단은 이게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말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모든 걸 정복하게 된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하고 정반대되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 치명적 자만을 가진 공산주의 사회주의인데, 물론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하이에크는 그렇게 크게 구분 안 합니다만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는 소위 말하면 공산주의 국가에서 했던 그런 거고, 사회주의는 사회민주주의라고 그래서 소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이론을 차용해서 정책으로 반영한 것. 그런데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 차이는 뭔가 하면은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회주의 정당이 추구한 바는 공산주의하고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다만 공산주의의 이념을 민주주의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혁명이 아니고 뭐 영국의 노동당이라든지 독일의 3인당 같은 경우 그런 거죠. 소위 말하면 사회민주주의자들. 그러나 그것도 많이 포기가 됐죠. 뭐 영국의 노동당도 국유화를 포기하고 사유재산을 받아들였으니까 당 강령에서 토니 블레어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이에크가 보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복지국가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대의 가장 예향 있는 정치운동 사회주의가 명백히 거짓 전제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건 전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 틀린 거예요. 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선한 의도에서 고무되었다. 의도는 참 좋은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약자를 도와주겠다. 이 세상에 선한 세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의도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회주의자는. 뭐 그러잖아요. 뭐 독재자가 의도가 나쁜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인구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과 삶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채택한 나라는 대체적으로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회민주주의를 택한 나라들로 궁극적으로는 똑같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이에크의 주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논란이 많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민주주의하고 사회주의가 같은 거야?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국가가 나서서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을 사회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칭한 것에 대해서는 하이에크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론이 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공산주의 소련하고 유럽의 사회민주주의가 같냐, 아니면 어떻게 복지국가가 같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하이에크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 사회주의는 오류에 있다. 이건 정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이제 좀 이해하기가 힘든 건데, 우리가 시장이라고 그러면은 이익 추구하는 집단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시장 그러면. 그런데 하이에크는 그거를 정보가 유통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요. 가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시장을 통해서 개인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고 하는 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시장을 또 그 뭘 통해서? 가격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격이라고 하는 단순히 기업이 이윤을 남기는 뭐 그런 수단이 아니고 정보가 유통되는 겁니다. 정보가. 그리고 그 정보가 유통되는 것은 다 개인에게 지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은 각자 자기가 지식을 가지고 판단해서 시장에 참여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그런데 사회주의는 오류라고 하는 말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분산된 지식을 다 모아서 국가가 가져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회주의에 불가능한 이유는 모든 지식을 다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을 가지는 주체는 개인이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가지고 있는 지식을 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없으면 정보 자체가 차단되는 거예요. 신호 기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가 가격에 개입을 하잖아요. 이래 되면 이제 무질서가 탄생해서 정보가 왜곡되는 거예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가격에 개입하는 거예요. 최저임금제도 뭐죠? 국가가
노동 가격을 정하는 겁니다. 노동 가격을 정해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왜곡되는 거죠. 최저임금보다 작은 비용으로 내 노동을 팔려고 하고 또 그것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유롭게 교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정부가 그것을 막아서. 그리고 지금 버스 요금도 똑같은 거예요. 시장이 자꾸 자동적으로 작동되게 되면은 가격이 자율 조정이 되는데 국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뭐 서민 물가 안정 정책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점점 더 가격이 왜곡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세금으로 그걸 메우게 되고 그래서 국가가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왜곡시켜가지고 시장이 작동하게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면은 그것이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그런 거 많잖아요. 뭐 목욕탕 요금, 공공요금, 뭐 택시요금까지 하다못해. 그래서 경제에 개입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되는 건데. 지금 뭐 우리 그 뭡니까 국민연금 가지고 기업 주주권 행사하는 거 똑같은 거죠. 국민연금을 컨트롤하는 국가니까. 그래서 결국은 시장 질서를 파괴하게 되고 문명을 파괴하게 된다는 겁니다. 국가가 좋은 의미로 개입을 하지만 뭐 대학 공납금까지 지금 그 개입을 하잖아요. 물론 뭐 현재는 뭐 국가가 개입을 해서 물가 상승률이 1.5배 이상 못 올린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못 올리고 있어요. 그 국가 개입 때문에 학생들이 반대해서 못 올리고 있는데 지금 7, 8년, 10년 정도 됐나요? 그런 것들이 전부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왜곡시킨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좋지 않다는 거. 사회주의 도덕과 시장 질서의 도덕이 다르다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원시 사회에서 통용되는 도덕하고 거대 사회 오늘같이 자본주의 사회 통용되는 게 다른데 그 두 개를 막 섞어가지고 원시 사회의 도덕을 거대 사회에 실현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기본적인 이제 주장을 요약한 겁니다. 사회주의는 도덕, 개인의 자유와 책임의 기초를 파괴한다. 이건 윤리적인 거예요. 도덕도 파괴하고 개인의 자유와 책임의 기초를 파괴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회주의적 인간이 되면은 책임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이제 공산주의 국가에 익숙해진 사람들. 능동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냥 국가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게 몸에 익숙하게 배워가지고 감독자가 없으면 자율적 행동을 안 해요. 이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큰 문제일 겁니다. 북한이 뭐 통일이 될 리도 없겠습니다. 통일이 되는 경우에 사회주의 인간이 길들여진 사람들이에요. 명령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게 없어요. 이건 북한 사람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그렇게 적응을 한 거예요. 감독자가 없으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다 도망가고 일을 안 해요. 소위 말하면 자유와 책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회주의에서는. 그리고 부의 생산을 방해하고 빈곤의 원인이 된다. 이건 두 번째예요. 더 중요한 건 도덕적인 거죠. 부의 생산을 방해하고 빈곤을 원인이 되는 건 뭔가 하면은 노동의 결과가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노력 안 한다는 거예요. 협동농장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덩소평이 그 개혁을 하게 된 이유도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어느 동네에 갔더니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짠 거예요. 협동농장이 농장이 좋은데 이걸 개인적으로 나눈 겁니다. 나누어서 국가에 바쳐야 되는 걸 일정해서 모아서 바치고 남는 건 우리 각자가 갖다 이렇게 협약을 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끼리. 그랬더니 생산성이 엄청 올라간 거죠. 그런데 그걸 중앙정부에서 알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그걸 덩소평이 안 거예요. 그래서 야, 이 포인트는 여기에 있구나. 개인의 어떤 자발적 창의력이나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면은 모든 것을 협동농장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는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덩소평이 공산주의를 버리고 자유시장을 도입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익이 자기한테 오지 않으면 안 해요. 사람이 본성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당연하게 부의 생산을 방해하고 빈곤의 원인이 되는 뭐 똑같은 거죠. 우리가 뭐 공산주의 국가
소련을 보든지 동구를 보든지 북한을 보든지. 그래서 결국은 사회주의는 전체주의 정부로 귀착이 된다. 그리고 시장경제는 다 반대예요. 반대다. 그래서 이로 가면 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은 사회주의를 좋아하고 자본주의를 싫어하는, 특히 지성인들이 그래요. 지성인들. 참 문제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지속되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위기감 같은 것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이에크는. 그걸 확장된 질서, 이거 앞에 얘기한 겁니다만은. 그래서 문명의 발생과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확장된 질서인데, 이거 이렇게 나가다가 공산주의가 기승을 부리게 되면 인류는 망하게 된다. 다 굶어 죽는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는 선동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인터뷰에서. 상당히 좀 긴급한 얘기죠. 선동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참 힘든 얘기예요. 자유주의자는 그냥 대부분 개인주의자여가지고 나한테 뭐 지적인 관계가 없으면은 뭐 그냥 이렇게 지내자 이렇게 되는데, 하이에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문명 전체, 인류 전체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옹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도덕적 신념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시장이 작동하는가라고 하는 것.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도 얘기하고 보이지 않는 것, 인비지블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선을 본능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으로 봐야지 믿는 거예요. 도마처럼 그런 건가요? 눈으로 안 보는, 시장 질서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국가의 역할은 보이는 손이죠. 그래서 이게 본능하고 맞지 않는다, 시장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자본주의를 싫어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다양한 가치 있는 정보에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국가는 그냥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그 반대되는 것들은 이런 식이죠. 사회주의는 확장된 질서를 거부하고 가장 강력한 사회주의 선을 폐지해야 된다. 모든 악의 근원은 사회주의에서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플라톤 똑같죠. 플라톤. 뭐 심지어 플라톤은 가족 뭐라고 할까요? 처자식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사회주의에서는 인간을 타락시킨다는 거죠. 우리 뭐 동양에도 똑같은 얘기죠. 이를 구하지 말고 의를 구하라. 그래서 이를 밝히는 사람들을 소인이라고 그러고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군자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전통사회나 어느 나라는 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덕 원리에 따라서 분배를 해야 된다. 이거 참 힘든 얘기죠. 그러니까 분배를 어떤 특정 목적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통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상태라든지 뭐 어떤 상태. 그리고 요즘 뭐 빈부격차가 심하다 이거 얘기하잖아요. 전부 그것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도덕 원리에 안 맞는다. 직관적인 도덕 원리에 안 맞는다. 누구는 부자고 왜 누구는 가난하냐. 뭐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양극화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를 하이에크식으로 어떻게 풀 건가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보수주의자들도. 그 우리가 외면할 수 없거든요. 양극화가 심화되는 거. 뭐 그런 문제라든지.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공정하게 분배가 돼야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중앙 권력이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 결과를 몰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중앙 권력에 의한 생산과 분배가 이루어져. 이게 원래 계획 경제죠. 뭐 이런 것이 사회주의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주의 원시 도덕, 연대와 이타주의. 이거가 이제 사회주의를 지배하는 연대와 이타주의. 대단히 우리가 요즘 뭐 공감이라든지 같이 살자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그만 조직 속에서는 통용될지 모르지만은 현대사회와 같이 거대사회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도덕이다. 이걸 따라가다가 하면 망한다는 거. 결국 사회주의로 가고 망하게 된다. 그래서 최근에 뭐 우리가 샌델 같은 경우도 보면은
부의 편차, 양극화라든지 어떤 사람이 부자고 어떤 사람들이 가난한 것이 왜 나쁘냐 그러면은 그것이 뭐를 해친다? 연대감을 해친다고 해서 나쁘다는 거예요. 연대감을 해치기 위해서 나쁘다. 공동체 주제는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의 도덕에 지배를 받는다. 이런 일하고 이제 아까 우리 그 1장이 본능과 이성 사이라고 얘기를 했죠. 도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얘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철학자들이 보기에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도덕 규범은 본능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공리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반대로 또 이성에서 칸트 같은 이성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하이에크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본능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나왔다. 인간의 어떤 행동의 결과로 나온 게 도덕이지 이성도 아니고 본능도 아니다. 그래서 그건 윤리학적인 주장이에요. 인간의 어떤 진화 과정에서 나온 것이 도덕이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발전하면서 문명 사회로 전환했다. 이건 상업 발전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업혁명, 산업혁명 이렇게 되잖아요. 이래서 우리는 소위 말하면 300~400년 전과 비교해서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50~60년 전하고 비교해서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근대화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근대화 이전의 도덕을 숭상하고 있다. 연대와 이타주의, 소리델리티. 이건 우리 사회도 지금 많이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확장되어 있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기주의는 나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대 사회는 새로운 도덕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개별적, 이건 뭐 사유재산이에요. 하이에크는 다른 용어를 사용했는 사유재산. 그리고 정직, 책임, 교환, 경쟁, 이런 것이 도덕적 규범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 연대와 이타심이 아니고. 그리고 정의라고 하는 말도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해요. 사회정의하고 다른 개념이죠. 정의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고 소유가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거 뭔가 국가 개입하면 소유가 안정성이 없어지는 거죠. 뭐 세금 많이 매기고 뭐 이러면은 소유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양도할 때는 동의에 의한 양도를 해야 되고 계약을 이행해야 돼.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이것만 잘 수행되면 정의로운 사회지 부의 분배? 이거는 정의하고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에크는 정의, 사회 정의라고 하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실제로는 달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달성하려면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래서 소유가 없는 곳에는 정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개인의 소유를 중요시한다. 이제 우리가 소유물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셀프 오너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몸은 우리 거잖아요. 몸 우리 거잖아요. 개인 소유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주권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몸을 움직여가지고 발생한 것이 재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재산. 그러니까 몸의 연장이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몸이 내 거이듯이 내가 몸을 움직이는 노동을 통해서 획득한 재산은 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빼앗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소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유를 국가가 보호해 주는 것이 국가의 존립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끊임없이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개인의 재산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 복지국가에 대한 반대예요. 우리 재분배가 다 그런 거죠. 1차 분배가 불만족스럽게 이루어졌으니까 국가가 나서가지고 2차 분배를 하는 게 재분배예요. 세금을 거둬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소유가 없는 건 정의가 없다 이런 표현을 보면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쭉 이런 게 중앙계획경제 그래서 이성의 오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하이에크가 이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겸손한 이성, 뭐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는 이성. 그래서 철학적으로 보면 이성을 우리가 초월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이에크는 그렇지 않고 이성도 진화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생성된 문화의 한 거에 불과한 것이지 뭐 이성이 하늘에 떨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도 진화의 산물이고 전통적 도덕과 제도를 비판할 수 있고 그래서 도덕 규칙은 이성의 산물이 아니다. 철학자들은 주로 이성의 산물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이에크의 어떻게 보면 도덕 철학적으로 새로운 주장이 되는 겁니다. 도덕 규칙은 이성의 산물이 아니다. 이건 이제 윤리학의 전통을 하나의 부정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생적 질서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이제 진화론적 도덕, 진화론적 인식론. 해서 생긴 게 언어, 법률, 시장, 화폐입니다. 자생적 질서의 결과물이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동에서 나온 것이지만은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자생적 질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꾸준히 살아오면서부터 자기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생성된 전통의 일부가 이 사회 질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국가라든지 힘 있는 사람이 나서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완고하게 보수주의적인 건 아닙니다. 현재의 부당한 질서는 바꿔야 되겠지만 그걸 하루아침에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진화론적 질서, 자생적 질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살아있는 사회주의 이념이라고 보면은 주권 사회주의 국가, 아직도 지식의 마음속의 사회주의에서 국가에 의한 경제 통제. 이건 뭐 많이 우리 지식인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국가가 나와서 경제를 이런저런 방식으로 조정해야 된다.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거고. 뭐 경제민주화. 그 지난 많이 얘기했던가요? 경제민주화. 좌파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민주주의는 정치 영역에만 적용할 게 아니라 뭐야? 경제 영역에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생경제. 지금도 많이 얘기하죠. 정운찬 총리까지 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상생경제. 그 다음에 보편적 복지. 정의로운 분배. 이런 것이 다가 뭔가 하면은 사회주의의 연장선에서 나온 정책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모든 사람이 도덕적으로 타락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못 살게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이에크는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글쎄요 설득력이 있을려나요? 우리 사회에서 한쪽 극단으로 기울다 보면은 국가가 너무 나서서 설치는 것이 문제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국민들이 할까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다른 정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가겠죠.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좋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국가에 의한 경제 통제, 경제 민주화, 상생 경제, 보편국이 뭐 나쁘냐 이거야. 정의로운 분배하겠다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가 안 맞는다라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의 정사원 도저히 맞지 않는다 자유주의가. 그래서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갈지.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남미식으로 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겨우 3만 불 넘었는데 이제 폭삭 망할 것이다. 뭐 이런 불길한 예언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은 사회주의는 치명적 자만의 소산이다. 합리적 계획을 원하는 세계를 설계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는 중앙계획경제 정부의 시장 개입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아주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한때 그런 말 많이 나왔죠. 노무현 정부 때나 뭐 문재인 정부 때 사회주의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 배경이 하이에크예요. 공산주의 국가와 사회민주주의와 소위 말하면 국가가 국가의 권력이 경제에 개입하는 것을 전부 사회주의로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앙계획경제, 정부 시장 개입 이것도 전부 치명적 자만의 소산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는 분산된 지식 자체는 개인들에게 분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보장하는 게 자본주의 시장경제고, 사회주의는 원시 본능과 구성적 합리주의가 결합해서 생긴 게 사회주의인데,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도덕 및 제도와는 조화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도덕이 무엇이냐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대성이라든지 이타주의 이런 것을 도덕으로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회주의로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도덕은 다른 것이라는 거죠. 계약, 자유, 사유재산 뭐 이런 것이 자본주의의 도덕인데, 그건 사람들이 싫어하고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결론적으로 아까 나온 얘기죠. 사회주의를 하게 되면 결국은 개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세상에 살게 된다. 이건 유명한 사진이죠. 인공위성에서 찍은 남한과 북한 사진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지금 밤인데 지금 북한은 이게 평양 정도 되려나요? 이거 저쪽 원산 정도? 마치 바다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한국을 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한국을 보라. 짧은 기간 동안 같은 민족이었잖아요. 북한하고 남한이. 그런데 왜 북한은 저렇게 되고 남한이 이렇게 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건 이념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념.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주의와 시장경제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두 나라다. 북한하고 남한이.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남한을 주목하는 나라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성공신화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 주는 거는 이념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지역이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죠. 우리는 당연히 이쪽이 밝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완전히 밤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위기감이 없습니까? 이대로 가다 보면은. 저는 그런 위기감이 있어요. 이 불빛이 뭐 분산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새까맣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뭐 남북 관계 개선이 되고 하면은 저기 밝음이 이쪽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러리라고 하는 보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중단 기로에 서게 되겠는데, 이타주의와 연대성 이러면 이제 북한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아니고. 그래서 하이에크는 우리가 이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선명한 것, 국가냐 시장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있는 철학적 이론으로 설명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뭐 단순히 잘 산다 못 산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 잘 살고 못 살고 문제 이전에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에서는 인간이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책임도 없고 자유도 없는, 소위 말하는 비도덕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윤리적인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지만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도덕적으로 우월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잘 산다. 그 반대 사회주의 국가는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못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도덕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도덕을. 자본주의가 비도덕적이라고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많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잘 살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잘 사는 것이 도덕적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이기 때문에 잘 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거 안 맞죠? 좀 강남에 살고 부자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못 사는 사람이 도덕적 문제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서 부에 대한 생각을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과제죠. 우리가 강남 좌파가 되면 참 편할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도 좋고 잘 살기도 하고. 네. 좋은 소리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비도덕적으로 봐야 돼요. 연대나 이타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원시 도덕에 젖은 사람으로 보고 문명을 파괴한다고 봐야 우리는 그렇게 안 보잖아요. 그래서 하이에크의 생각이 우리 사회에 전파되는 데는 상당히 한계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떠들어야 된다. 이래서 자유주의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상당히 자신감이 없죠. 그렇죠. 이게 언제 어느 시대에 맥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로 마치고 뭐 질문 같은 것은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